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문과대학 언어학과 정유진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먼저 내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제목을 기본적으로 AI와 인간의 균형, 그리고 부제로 속도의 기술, 방향의 인문학, 해석의 경쟁력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냈었어요. 근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내내 들었던 생각이 왜 제가 경쟁력이라고 했을까? 굳이 AI가 경쟁의 대상이 아닌데 라는 생각 끝에 발표를 준비하는 내용 중에는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속도의 기술, 그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의 분석과 인간의 해석, 그다음에 실제 그러면 인문학에서는 이 디지털 또는 AI와 함께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들 요즘에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앱이 몇 개가 있으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봐도 잘 안 지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앱을 혹시 특히 뭐 AI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있죠.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조금 더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AI 관련 앱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쉽게 대답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드릴게요. 챗GPT 앱 있으신 분? 예, 요즘에는 다 있으십니다. 퍼플렉스티 앱 있으신 분? 예,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있고, 이거를 이제 고려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보가 조금 빠르신 분은 이게 몇 개월 전까지 학교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였어요. 근데 그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1년간의 무료 계정을 조금 놓치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런데 한 3년 전에는 어떤 질문으로 이런 비슷한 강연에서 질문을 시작했냐면 챗GPT 사용해 보신 분,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질문이 무색해요. 아까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제가 질문을 스마트폰에 챗GPT 앱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오신 분들께서 다 손을 들으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마 한 요즘의 속도로는 한 5년 후쯤에 제가 이와 비슷한 강연을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들 대개는 몇 개의 로보틱스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로보틱스라는 게 뭐 아까 임문영 부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중국에서의 그런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가 진짜 로봇구나라고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 카메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청소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봇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배가 고프면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알아서 밥 먹으러 가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과 거의 비슷한. 예, 그리고 예전에 제가 뇌과학자분을 다른 수업에서 초청을 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섬뜩한 얘기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재생이죠. 그러니까 자손 증식인데 어느 날 한 좀 몇 년이 지나면, 멀게 지나기를 원하지만 공장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24년도 거긴 한데
대한민국 모바일 앱 순위를 보면은 제일 1위, 부동의 1위. 이거는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튜브예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iO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 유튜브 안 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본 이유는 하나예요. 왜 안 볼까요? 유튜브는 길어요. 네. 틱톡을 봐요. 훨씬 더 짧고 빠른 걸로. 이거는 AI 앱 세대별 사용자 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부동의 1위. 아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 보이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챗GPT 앱은 다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리튼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20대 미만, 20대, 30대 리튼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리튼 앱이 있으신 분? 네, 역시 젊으신 분들. 네. 우리 조교님 안 젊구나. 네. 네. 저렇게 리튼, 그래서 리튼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을까라고 하는데, 혹시 GD의 영향이 아닌가? 뭐 이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A-나 뭐 퍼플렉시티나, 그리고 조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장년층으로 갈수록 딥시크가 있어요. 전 딥시크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많이 AI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서 보신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AI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챗봇이나 대화형, 챗GPT나 리튼이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챗GPT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못해도 한 3번?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한번 편해지면 다시 돌아갈 수 가기가 힘든 게, 처음에는 저거를 무료 버전으로 썼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료 버전 쓰시는 분, 20불짜리? 예. 그거 말고 200불짜리가 있다고 해요. 200불짜리 혹시 사용해 보신 분? 예. 예, 근데 200불짜리는 아마 이게 가격이다 보니까 꾸준히 20불처럼 이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는 부담스러워서 아직은 사용을 안 해봤는데, 챗GPT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번역 같은 경우도 네이버나 뭐 디플이라고 읽기도 하시고요. 뭐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에 저 번역기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는 오피스에 있을 때는 그냥 저거 안 가고 웬만하면 챗GPT 하나로 그냥 다 해요. 그래서 저의 생활을 볼 때 이건 그냥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승자 독식이라고 하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아까 임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거 안 찾아보고 뭐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그 챗GPT 2개로 다 끝내는 경향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지나 음성 아니면 사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저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로버, 저는 클로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메모하기도 귀찮고 뭐 회의록 이렇게 만들 때도 저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대와 목적에 따라서 스마트폰에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한 5개, 6개, 평균은 2-3개라고는 하는데, 그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일단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없는 일상, 감히 단언컨대 요즘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DX라는 말 아니면 AX라는 단어를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또 혹시 모르시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AX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AI 플러스 X를 뭐 줄여서 AX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디지털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AX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그 업계나 종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AI의 기술을 이용한다가 아니고 그거를 더 넘어서 어떤 방향이나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DX라 그래서 디지털 전환. 그냥 단순히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거.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선전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디지털이라고 해서 까만 화면에 약간 뒤에 꼬리 이렇게 붙이면서 와, 디지털이 우리 세상을 다 평정할 거야. 뭐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옛날이에요. 아마 요즘 학부생들은 그게 뭘까 뭐 이럴 거고. 그리고 AX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AI 얘기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아까도 나왔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제가 어떤 뭐 AI 기본적인 것들이나 조금 이제 도입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세돌과 알파고를 말씀하시는데 2016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이세돌 뭐 요즘 영화가 다시 나와서 좀 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만큼 그런 큰 타격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옆에 있었고, 예, 그 정도는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구나. 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스마트폰이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던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서 저희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인데, 그럼 왜 지금 DX도 있었고 항상 뭔가 변화의 시기는 있었는데 지금 AX를 알아야 할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AX는 더 이상, AI는 이게 뭐 공대분들 아니면 정보대학분들 아니면 인공지능학과만의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계속 보셔야 하고 저것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환은 더 이상의 미래 얘기가 아니라 뭐 생성형 AI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 없이 생활하는 거는 조금 더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단순히 도구가 변화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변화를 주고 뭔가 변화를 안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뒤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시대에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여러 가지가 변화하고 속도도 빠른 이 시대에 인문학적으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지 질문에 대한 방식도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프롬프팅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대화하는 게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챗GPT와 대화하는 걸 우연찮게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얘는 나의 도구야 라고 해서 그냥 아예 정말 편하게 말을 막 놓고 뭐 이렇게 해 뭐 아니면은 뭐 약간 조금 하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저희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역시나 프롬프팅 하실 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공손하게 존댓말을 쓰셔서 이것도 저희 나중에 연구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언어학이다 보니 근데 아무래도 오픈 AI가 저에게 그 자료를 공개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AI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의 두려움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불. 처음에 영화로 접해보셨겠지만 불이 이제 그 원시 그 시대에 처음 나왔을 때 나중에는
굉장히 지금은 불 없이 못 살죠. 그리고 전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저희의 생활을 바꾼 특이점인데 어쨌거나 도구의 진화가 속도의 진화와 직관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판이나 계산기나 스마트폰이나 한때 굉장히 빨랐어요. 한때.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허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I는 알려진 사실을 빠르게 배우는 데는 유용해요. 그렇죠? AI는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시간 단위도 달라요. 저희는 시간 단위로 생활을 한다면 AI나 그런 쪽에서는 초 단위로 운용이 되죠. 하지만 속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빠른 답에는 가능한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는 본질적인 질문은 던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더 이상 AI를 따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AI에 PDF 5개 넣고 얘가 정리를 해주는 것만큼 그 시간 내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읽어요. AI는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결정이나 그 도메인 자체, 제가 넣은 파일에 대한 지식은 제가 설계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 시대에 속도는 AI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제대로만 간다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통찰이나 결정은 아직도 여전히 저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한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광영 총장님께서도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은 답을 줘요. 근데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와요. 똑같은 데이터 안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힘,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 기계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다면 속도가 없으면 진보는 멈추겠죠. 근데 방향이 없다면 오히려 혼란과 위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AI 시대에서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이나 부가적인 게 아니라 위기관리, 방향 설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해석은 인간이, 인문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공유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대화도 하고 많은 것들을 조금 축적을 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AI와는 다른 시간이 인간에게는 조금 쌓여야 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학습해서 뭔가를 제시를 해요. 하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경험이 AI처럼 초단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맥락적인 것들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화된 지식이 시간,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지는 건데 이런 거는 데이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 데이터 밖에서 저희가 체득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종류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쟁이 더 이상 아니라 인간의 강점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인문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없이 인문학만 하겠어는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효율성을 위해서도 AI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를 오히려 권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한 2, 3년 전에 챗GPT 학생들 과제 어떡하지? 내지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해. 제대로 잘. 이렇게 오히려 사용하는 법을 좀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는 분석을 하고 인간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데이터가 중요한 이 시점에 인문학의 데이터가 바로 그 해석과 주권에 대한 영향력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학생들에게 키워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오픈 AI라든지 퍼플렉시티라든지 이런 쪽에는 서구의 데이터들 아니면은 뭐 논문을 통한 데이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고대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맥락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쪽 도메인을 잘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별개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같이 잘 효용적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뒤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인문학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 또는 AI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처럼 그냥 책을 읽고 같이 둘러 앉아서 강독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쌓여야지 기술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연구 동향을 보면요. 레브 마노비치라는 학자분께서는 문화 비평가예요. 그래서 문화를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인문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간에 대한 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마노비치의 문화 비평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1837년부터 2012년까지 그 모마에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사진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기계를 통해서 패턴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은 셰익스피어 이런 워드 클라우드나 관계성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이런 건 서구권에서만 하냐?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해요. 한국에서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 생활 이런 것들도 다 구축을 했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맥락 비용은 일반적인 그런 LLM을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고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이 먼저 깔리고 데이터는 그냥 거기에 작은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더 강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사업단 교수님들과 또는 그 전에 했던 연구들을 보면은 이거는 좀 해보고 싶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조선시대 한일 교류에 있어서의 그런 기억 네트워크 저런 작업과 그다음에 고전 문학에 요즘에 여러 가지 한류가 또 좀 붐을 이루고 있죠. 그런 것들이 고전 문학에서 나온 모티프가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조금 더 잘 작가들이나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모티브를 제시하기 위한 DB 기반 컨텐츠 이런 것들도 조금 했었고요. 저거는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들과 K-팝 아이돌 세계관에 대한 분석 팬덤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저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휘를 통해서 봤던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정독하고 토론하고가 아니라 AI적인 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이 같이 돼야지만 가능한 이제 그런 연구여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문학 중심 기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하되 저희가 인간은 뭔가 해석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혼란의 시대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았듯이 그런 것들은 사람이 또는 인문학이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뭔가 급하게 변할 때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도태된 것 같고 뭐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인문학이나 사람들이 질서를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공감적인 측면도 물론 AI가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동거인한테 같은 질문을 5번을 물으면 한 3번째 이후부터는 대답을 안 할 거예요. AI는 10번을 물어도 해줘요. 챗GPT는 그 인내력이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의 방향은 AI 인문학의 방향은 이런 속도, 방향, 공감이 다 같이 된 휴먼 앤드 아티피셜을 통한 집단 지성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문과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학생들에게 컴퓨테이션을 통한 데이터
기술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 컨텐츠, 도메인에 따른 인문학적 해석이나 가치를 반드시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그거를 누려볼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과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 그리고 다양한 외국과의 스탠포드에서 했던 거는 저희는 못 해봤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국제 교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서포트를 받아야 할 텐데 어딜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I는 속도를, 인문학은 방향을,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힘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